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간입니다. 서영석 타임스인데 조상훈 타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서영석 이사의 휴가로 제가 이번 주만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 다룰 얘기들은 정의와 국회의장의 총선 출마,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좀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또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여론이 좀 높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권 뉴스, 정의와 국회의장의 내년 총선 관련 거칩니다. 먼저 한국일보 6면에 난 기사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드리고 어떤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 새 화두, 국회의장 총선 출마, 이런 제목인데요. 네, 정의와 국회의장이 어제 정치권에 현직 국회의장의 총선 출마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례를 깬 신선한 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와 의장이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20대 총선 내년 4월 13일이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 중구 동구, 합해서 이제 중동구가 내 지역구인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 했고요. 전직 국회의장들을 두루 거명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소속 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줘서 국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국회의장 지낸 사람들 사실상 정계 은퇴했는데 소속 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줘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게 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선부터 4선까지 주축이 되고 나머지는 초선과 5선 이상이 비슷한 비율로 조화를 이루는 달 항아리 모양의 국회 구성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고요. 정 의장이 출마를 하려면 원적지인 새누리당, 지금은 국회의장이어서 당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당적 복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국회법 20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외 규정인데요. 국회의장은 당적 보유가 철저히 금지되지만 총선이 있는 해에는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당적 보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정계를 은퇴하지 않고 총선에 다시 출마해서 금배지를 다는 것. 박관용 전 의장이 의장의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래 이른바 좀 관례처럼 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장 지내고 나면 정계 은퇴하는 게요. 정치학자들의 견해는 좀 갈립니다. 먼저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장 하면 정계 은퇴, 이 공식처럼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의장의 권한이 적어지고 다선 의원들의 전리품처럼 격화가 됐다. 전직 의장의 총선 불출마는 관례지 원칙은 아니다. 김 교수 입장은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장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되 수행한 업적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명지대 김영준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이현우 교수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무소속이나 호남에서 출마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출마라면 좀 명분과 의미가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차기 총선을 위해 국회의장을 했느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의화 의장의 친정격이죠. 새누리당이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합니다. 한 당직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당내 경선 참여가 가능한지 이것부터 좀 검토해야 될 것 같다. 김무성 대표는 또 이런 반응 보였죠. 너무 난해한 이야기라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별의별 연구를 다 하시는 것 같다. 심기가 좀 불편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정의화 의장 측은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했다기보다는 전직 국회의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다시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다. 측근 인사일 텐데 한 발 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8면에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 다른 얘기, 그 다음에 해석들이 있어서 부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어제 이 얘기했죠. 배에도 평형수가 있다. 국회 무게를 잡기 위해 박관용,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비례대표로 다시 국회에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고요. 정 의장의 한 측근이 이런 얘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다선이 꼭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불문율처럼 되기보다는 노장청이 조화를 이뤄서 파국과 대결로 가지 않는 국회가 되는 게 더 좋다는 소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설명했고요. 국회 주변에서 정의화 의장이 왜 이 시점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돌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그런 분석입니다. 국회 주변에선 정 의장이 내년 총선 출마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말들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화 의장의 그간 행보에 대해서도 좀 해석을 해놓았는데요. 그는 새누리당 출신임에도 여권에서 볼 땐 독자적으로 비춰지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달 27일에 전남 진도의 팽목항을 찾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은 날이었는데 이곳에서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이죠. 9명의 가족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인이 1974년 그 대왕 코너 화재 당시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신도 없는데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달 말로 돼 있는 신청 기한을 여러분들에 한해서 예외를 두도록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또 8월 임시국회 파행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야당이 이것 때문에 국회 파행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야당 입장에 좀 동의하는 그런 스탠스라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특수활동비에 관해 예결위 안에 소위를 만들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정 의장의 태도를 보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예. 의장이 그냥 의사진행하고 국회 본회의 주재하는 사회자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좀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새누리당은 좀 내심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여야 관계에서 정의화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호남에도 나름대로 좀 공을 들이면서 그동안 동서화합을 강조해 왔다고 하고요. 또 통일이 되면 북한에 병원을 짓겠다. 그런 청사진도 내놓았죠. 의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도는 모양입니다. 정의화 의장이 내년 총선 때 부산이 아니라 광주 지역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다고 하는데 정의화 의장은 호남에서 출마할 일은 없다. 한마디로 좀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차기를 기하고 싶다면, 여기서 차기라는 건 이제 대선을 말하겠죠. 반대 여론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도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육면에 실려 있는데요. 해석이 좀 특별히 달라서 제가 그 부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어제 총선 출마 사실상 선언한 것,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측을 했는데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선 정의화 의장의 발언이 분위기를 떠보기 위한 용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의화 의장은 지역구, 말씀드렸죠. 부산 중동인데 이 지역구가 선거구 조정 대상에 거론되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여권 관계자 얘기인데요. 통상 현직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경쟁자가 난립하게 돼 있다며 당장은 출마할 생각이 없더라도 지역구 잡음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의화 의장의 현재 지역구 부산 중동구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기준 해양수사부 장관, 그다음에 부산 영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요 세 지역구가 지금 두 개로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정의화 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동구를 하나는 영도부 쪽에 붙여서요. 영도 뭐 예를 들면 뭐 중구가 됐든지 영도 동구가 됐든지 그렇게 할 거고, 하나는 뭐 중구 서구 아니면 동구 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구를 이제 정의화 의장이 있는 지역구를 지금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있는 영도구 쪽에 하나 붙여주고, 절반 정도 붙여주고, 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있는 쪽에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조정할 것이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의화 의장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나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배경에서 총선 출마를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게 동아일보의 그런 분석입니다. 서울신문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입법부 수장 불출마, 은퇴 관행 깨지나, 이런 제목이고요. 정의화 의장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광주 여수 명예시민으로 정의화 의장이 그간 호남 출마설에 좀 시달렸다고 합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정의화 의장이 이런 얘기해서 일축했죠. 국회의원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저는 철새나 낙하산 정치를 거부해온 사람이고 부산 중동구에 60년째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호남에 출마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서울신문에 난 기사로 소개를 대신 하겠습니다. 역대 국회의장을 보면 14대 의장 15대 그 국회의원을 지내고 또 의장도 지낸 분이죠. 박준규 의원입니다. 그리고 14, 16대 이만섭 의장이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서 총선에 다시 출마해서 의장직을 연임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2004년 그 박관용 의장부터 이제 지금 10년 넘게 이게 좀 관례처럼 굳어왔다는 얘기인데, 뭐 법으로 국회의장 하면 총선에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정의화 의장은 출마하겠다는 얘기고요.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장 되기 전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 4년 임기에서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이제 두 사람이 국회의장을 지내는 거죠. 전임이 강창희 의장이었죠. 예. 강창희 의장 같은 경우에 4월에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련 없이 선언을 했다는데, 글쎄요. 정의화 의장 얘기 듣고 뭐 나도 그럼 출마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정의화 의장이 뭐 본인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의장 지내고 사실상 정계에 은퇴한 분들, 당시의 소속당들이 비례대표 줘서 국회로 다시 모시자 이런 제안까지 한마당이니까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진행 강창희 전 의장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부산 지역구 조정 문제, 경향신문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 총선 출마 뜻,
부산 지역구 사수 의지 이렇게 물음표가 달린 제목인데요. 예, 같은 분석입니다. 정의화 의장이 논란을 무릅쓰고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인접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 영도구입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 서구고요. 집안 싸움도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현 지역구 의원 정수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부산 서구와 영도구에 중구와 동구를 분할해 각각 합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이 출마로 급선회를 하면서 지역구를 놓고 국회의장, 여당 대표, 친박 실세 장관이죠. 유기준 해수부 장관, 고래 싸움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향신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장, 여당 대표, 또 친박 실세 장관, 예. 두 개의 지역구를 놓고 이제 3명이 맞붙어야 되니까요. 예. 정의화 국회의장의 총선 출마 입장 발표 관련된 뉴스 짚어봤고요. 야당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야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기사들이 거의 모든 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차례차례 짚어드릴 텐데요. 중복되는 얘기는 빼고 각 지면에 실린 기사 중에서 다른 시각 또 다른 분석 이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사면입니다. 안철수 경제담론 독자 행보 공정성장론이 해법. 제목은 그냥 평이하게 뽑혔는데요.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며 정책 차별화 이렇게 부제가 뽑혀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 함께 비판하면서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현실 가능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런 주장이죠. 안철수 의원 어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죠. 여기가 개최한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자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안 의원이 정부의 4대 개혁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런 의견 제시했다고 합니다. 기존 파일을 어떻게 나누냐 문제로 새롭게 파일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 파일을 어떻게 나누냐 문제로 새롭게 파일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안 의원이 특히 같은 당 문재인 대표의 경제 담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임금 인상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고 또 자영업자 임금 인상에 대한 방법을 세우기 어렵고 우리 경제는 내수보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예.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약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론으로서 불충분하다 이런 견해도 밝혔고요. 또 안 의원이 내세운 게 동북아 경제 발전론이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여기에 대항하는 자신의 좀 이론이라는 거죠. 안철수 의원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경향신문이 분석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한 분석이죠. 야권 내 차기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대권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표와의 차별화 이거를 경제 담론을 강조해서 정책 대결을 좀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만 놓고 본다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4위에서 5위를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위로 올라오는 적도 있기 때문에 그쯤에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밀리면 그러니까 뭐 지지도가 좀 더 떨어지거나 순위가 한 뭐 6위, 7위까지 간다고 본다면 이거 회복 불가능한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이면에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문재인의 날 세우는 안철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얘기도 좀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입장을 달리하는 얘기들을 했죠. 안철수 의원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에서 문재인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직접 당 국민정보 지키기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이 소득 없이 끝나자 출구 전략을 짠 것으로도 해석된다. 예, 국민일보의 분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수 언론이야 나중에 국가정보원의 입장이나 해명 위주로 이제 보도를 시작했지만은 이런 보도로도 이거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남북 간의 긴장 고조되면서 거의 소멸했죠. 태풍이 갑자기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 이 문제를 전문가였으니까요. 안철수 의원이 컨트롤한 사람이 이제 바로 말씀드린 안철수 의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다가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장을 맡아서 전문가가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의혹이나 집권 여당이 좀 긴장할 수도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상 아무 소득 없이 이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탈피하고자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좀 궤를 달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국민일보 임성수 기자의 분석입니다. 어제 간담회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도 또 주목할 부분인데요. 당대표, 당 공동대표 함께 맡았다가 이제 재보선 책임지고 함께 물러났죠. 김한길 의원 왔다고 그러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 왔고요. 요약하면 비노무연계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얼굴을 비쳤다고 합니다. 김한길 대표가 축사에서 또 한마디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애둘러 비판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요. 재보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가 많은 애를 쓰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희망을 자아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변화,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한길 의원의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제안했고요. 또 오픈 프라이머리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전면적으로 좀 도입하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런 플래카드 걸었겠습니다만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런 슬로건으로 새누리당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입장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해관계 또는 득실을 좀 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동작구에서 그 교육감 선거 문제에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한 얘기 있었죠. 바로 국회 선진화법 고치자는 얘기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제일 문제인데 그중에 첫째가 국회 선진화법 이거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직선제 이거 고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의 그런 입장과 비교해보면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이거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야당의 유일한 무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좀 갈립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럼 야당은 계속 야당할 거냐. 야당이 나중에 집권당 돼서 지금 여당이 야당 돼서 국회 선진화법 무기로 국회 의사일정 방해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감안해서라도 차제의 국회 선진화법은 손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 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른바 야권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지금 손봐놔야 된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동아일보도 예, 같은 맥락에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 일단 짚어드립니다. 동아일보 6면에 실렸는데요. 김한길, 야 지지율 여당의 절반, 예, 총선 치르겠나. 예.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올 들어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지지도는 이제 최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많이 올랐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28 전당대 직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때 격차가 좀 벌어졌고 역전까지는 안 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 조사 보면은 두 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거의 하프게임, 하프스코어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한길 의원의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제1야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현실이 매우 엄중해 더 큰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노계 수장격인 김한길 의원이 어제 문재인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기사에 쓰여 있고요. 어제 그 토론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몇 마디 더 한 모양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몇 명만 모여도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한번 붙었다가 당무 거부하고 지역에 좀 내려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선 전망이 어둡다.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 비판한 얘기인데요. 당 혁신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16일이라고 합니다. 종료를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비노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동아일보는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참고할 게 지난달 29일이었죠. 박영선 의원 대전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문재인 대표의 대안으로 손학규 복귀론 군부를 떼지 않았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비노 진영의 좀 조직적인 문재인 때리기 아니냐, 동아일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총선 지도부를 재구성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예. 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었던 시절이 더 짧을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없던 시절이 더 짧은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비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박주선 의원도 거들고 있죠.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신당을 만들기 위해선 탈당을 해야 한다. 추석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추석 전이라고 하면 추석 연휴가 이달 26일부터 대체 공휴일까지 하면 29일까지니까 한 20일 안에 결론 내겠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추석 이용해서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후에 결론 내도 될 것 같은데 추석 전에 결론 내겠다라고 한 걸 보니까 좀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울신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노, 거물들 한자리에서 문 압박. 예, 비노 거물들이 한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를 압박했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 안철수 의원 토론회에 서울시장 참석했고 또 박영선 의원, 예, 이분들 참석했는데 결국은 이거 문재인 압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한 대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회 공정성장 자담회에 참석한 김한길, 박영선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이들이 결국 문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이거나 신당론자들의 직간접 구애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문재인 때리기 늘 나왔던 그걸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 및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시사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공정 성장론에 100% 공감한다, 예, 그렇게 발언했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표가 하루 전날이죠.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 분당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소리를 바로 내는 사람이 이제 박주선 의원이고요.
일전에 정치 토크에서 이런 분석을 그 서영석 이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사장이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차기 대권 구도에서 지금 야권의 이제 대표적인 새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최근 지지율 순위로 본다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다음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 의원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캐스팅 보트 일종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야권 내 순위로만 본다면 이제 1, 2위를 주고받고 있는 게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인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을 지지해서 차기 대권 후보, 야권의 후보를 정하라고 하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 질문에 이제 서영석 이사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때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표가 뭐 내년 총선을 치러서 결과가 안 좋거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정계를 은퇴할 거라는 거죠. 예, 바로 정계를 은퇴하겠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야권의 대권 주자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정계를 은퇴하거나 뭐 시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대권 꿈 없어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도 나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면 2022년 다시 5년 뒤를 생각할 때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도로 간다면 결국 박원순 시장을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을 본인이 노리는 게 쉽지 않겠나. 그런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타당성 있는 분석으로 보여서 최근의 움직임, 어제 있었던 그 안철수 의원 토론회, 물론 문재인 대표가 무슨 토론회 한다고 해도 박원순 시장이 갈 겁니다. 뭐 지금부터 뭐 거리를 두고 마치 경쟁하는 사람처럼 뭐 비춰지는 건 원치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분석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일보도 기사 실었습니다. 사면. 예. 문재인 분당은 없다. 하루 전날 한 얘기입니다. 비주류, 그건 착각과 오만.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분당은 없다고 분당론 종식을 선언하자 일부 비주류에서 반발이 나왔다. 예. 조선일보 기사의 시작은 이렇고요.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소속 서울기초의원 연수 간담회에서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분당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분당론이 뭐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한 겁니다. 그러자 박주선 의원이 어제 당의 상황을 아전인수식으로 호도하는 친노 수장다운 착각과 오만이다. 이렇게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사는 포기한 채 혁신이 뒤에 숨어 시간 끌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당직 나누기로 계파 문제가 해소되었다거나 다수의 침묵을 굴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박주선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했습니다. 문 대표가 박지원, 박영선 의원 등의 당직 임명을 거론하며 다들 함께하고 있다. 계파 패권주의라는 말도 사라졌다. 이런 말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박주선 의원이 그거 착각이고 오만이다. 이렇게 맹 비난을 한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한길 의원도 지금 거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신문 제목처럼 비노 거물들이 동시에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박영선 의원이 이제 군부를 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손학규 전 대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서 내년 총선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죠. 박영선 의원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박영선 의원에 이어서 이춘석, 안민석 의원 등이 라디오 등에 출연해서 손학규 전 대표와 관련해서 시대적 요구와 흐름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이 4월 13일, 오늘이 이제 9월 2일이니까요. 7개월하고 10하루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어쨌든 뭐 총선 룰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당의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단독 원내 과반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홍성규 그 옛 통합진보당 그 대변인 얘기대로 야권이 다 합해서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도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유불리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큰 고민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면 글쎄요.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왜 선거 앞두고 적전 분열이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치권 얘기인데요. 예, 국민들한테 욕 들어먹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요. 특히 자녀 뭐 취업 청탁, 특채 의혹 이런 얘기인데 먼저 한국일보가 새누리당의 뭐랄까요? 사실상 봐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6면인데요. 의원 자녀 특채 의혹 조사한다더니 보름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새누리 이런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의 자녀 특채 의혹에 대해 애초 공언과 달리 유야무야 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불리한 이슈 어물쩍 넘기는 것이 체질화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어떤 얘기냐면요. 지난달 18일 김태원 의원 아들이요. 정부 법무공단 특채 의혹이 일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이. 근데 보름이 지났는데 어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감감무소식이요. 당 관계자가 한국일보 기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정기국회도 진행 중이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진상조사를 담당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있는데 40일 넘게 여기 위원장이 공석 상태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조사한다고 해도 결론 낼 리가 만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뭐 조사할 의지 자체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소장파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 의원의 일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게 사실이지만 지금 김태원 의원 아들 건의 경우 그야말로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숨을 내쉬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가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싸잡아 정치권 비판했습니다. 성추문도 취업 청탁도 그냥 뭉개는 썩어빠진 의원들 사설 제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야 의원들의 추문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지금은 당을 나왔죠.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상임위가 열린 시각에 호텔방에서 아내가 아닌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명백해지자 자진 탈당하는 것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며칠 전 그를 제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인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내놓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윤우덕 의원은 2년 전 변호사인 딸을 LG 디스플레이에 취직시키기 위해 회사 대표에게 청탁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딸을 퇴사시켰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공공기관의 변호사인 아들의 취직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은 업자로부터 현금 2억 7천만 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박기춘 의원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탈당했다. 이 중 어느 누구도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며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 앞에 직접 용서를 빈 사람도 없다. 오히려 박기춘 의원은 구속된 지 2주일이 다 되는데도 국회 건교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윤 의원에게 윤우덕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징계 시효 2년이 지났다며 면죄부를 줬다. 새누리당도 김태원 의원 건을 조사하겠다고만 하고 2주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대충 뭉개고 가겠다는 뻔뻔한 심사인 듯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9대 국회 들어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 숫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8명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의원도 14명이라고 합니다. 뭐 이 추세대로라면 19대 국회 역대 국회 중에서 의원직 상실자가 가장 많았던 게 18대 때 21명인데 뭐 이거 깰 기록이라고 19대 국회가 이 기록 경신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회의원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고요.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버틸겠죠. 대체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5명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매달 1,000만 원 넘는 세비가 나가고 있고요. 또 보좌진 9명의 월급을 나라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보좌진이야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잘못 만나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제 의원직 상실하면 그냥 바로 실업자 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좀 양식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너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조선일보가 사설로 했고요. 중앙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윤우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우습게 본 야당의 윤우덕의 면죄부입니다. 뭐 윤우덕 의원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징계 시효가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징계할 수 없다 뭐 이런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의 어떤 윤리위원회라는 게 무슨 형사법정처럼 법조문에 따라서 징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곳인데 여기다가 징계 시효가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징계할 수 없다. 이걸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꼴사납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일보도 관련해서 사설을 썼습니다. 여야 의원 자녀 취업 청탁에 이리 관대해서야. 말씀드린 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우덕 의원 말고도 또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사람이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지냈던 이주영 의원이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딸 네이버에 이제 특채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 인사들이 이거 진상조사해야 된다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되면 그게 자체가 이제 기득권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자녀들 문제까지 이렇게 부정하게 청탁을 하거나 또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판받아도 마땅한 것 같습니다. 뭐 문희상 의원은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조사 중이지만 처남에 또 취업을 청탁했다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여야 할 것 없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뭐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또 이런 의원들을 감싸고 있는 동료의식, 예. 국회 회의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뭐 동료 의원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경해서 그런지 그냥 수사죠. 의례껏 하는 존경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도면 뭐 존경한다는 얘기는 서로 생략하고 회의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질타 각 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국민일보는 이면에 설악산 케이블카, 정종섭 탄핵소추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네.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자니 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지사가 걸리고 묵인하자니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두렵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조차 탄핵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단체들이
새정치연합을 좀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승인이 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왜 당이 입장 안 내놓느냐. 반대하면 반대한다. 반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신들의 입장은 뭐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국민일보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다가 공식 입장을 요구했지만 전혀 답이 없다. 총선을 핑계로 정당한 목소리조차 못 내는 야당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입장을 내기는 냈습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조건부로 사업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8일인데 짧긴 했습니다. 아쉬운 결정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다고 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듯이 최문순 지사, 같은 당 소속인 최문순 지사 때문이라고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최문순 지사가 사활을 거는 사업이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렇게 인정했네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야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강원 지역에 야당이 강원 발전을 저해했다, 막았다. 이런 여론 생기는 거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섭 장관 탄핵 소추안 꺼내 들었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 발의는 할 수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석만 가지고요. 근데 가결은 못 시키니까 이거 그냥 겁주려고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초기부터 나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주에 이거 발표했는데 주말 사이에 당내 기류가 이거 괜히 꺼내들어서 우리 역풍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거 성급하게 발표한 사람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같은 당 소속인 최문순 지사 때문에 그리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 탄핵 소추안은 이거 여론의 역풍이 걱정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 이면에 실렸습니다. 이게 칼럼 하나 끝까지 좀 소개해드릴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곽병찬 대기자, 한겨레 대기자죠. 현장 칼럼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지를 원칙이라 호도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칼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다들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남은 시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병찬 대기자의 현장 칼럼 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라니 지난 8월 25일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 뒤 지금까지 줄곧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다. 모든 매체가 원칙의 승리를 칭송하고 대중도 거기에 세뇌될수록 반감은 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8.25 합의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의도가 관철된 프로젝트였다. 협상이 지루하게 맞서던 24일 아침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번 되풀이되어 왔던 이런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청와대 쪽은 이건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최종 입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로부터 15시간 후 공동 보도문이 발표됐다. 한데 거기엔 북쪽이 목함질의 매설을 인정하고 우리 병사의 부상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읽힐 만한 대목이 하나도 없었다. 남의 상갓집에서 문상객이 표시하는 안타까움과 위로만 있었을 뿐이다.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게 어디에도 없었다.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시한 것이 사과의 상징 아니겠느냐고 대꾸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남쪽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북이 항상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카드였다. 2년 3개월 전 북한은 이미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로 올려놓으려 했다. 남쪽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2년 3개월 전 이미 이루어질 사안인 것이었다. 대표단의 급이 낮다는 수준 낮은 핑계로 남쪽이 회담을 기피하는 바람에 허사가 됐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이 정부는 2년여 동안 돌고 돌아 겨우 정부 출범 초 그때 그 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그 사이 적잖은 일들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소모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코리아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떼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무원칙이지 원칙이 아니다. 쉬운 길 놔두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도, 비용이 필요 없는데도 많은 비용을 치르는 것도 원칙일 수 없다. 정부나 유엔사의 설명대로라면 북한은 목함질의 두 발로 얻을 건 다 얻었다. 무엇보다 봉쇄됐던 남쪽의 대북 빗장을 열었다. 김정은 제1비서 등장 이후 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남쪽의 인정은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다. 그래서 북쪽은 관심을 끌기 위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날리고 다른 한편에선 남쪽의 당국 간 회담을 거듭 제의했다. 남북 당국이 대화를 하고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면 주변 국가들도 김정은 체제를 마냥 철부지망란이로 방치하긴 힘들다. 북으로서는 미사일도 아니고 발목질의 두 발로 제 뜻을 관철시켰으니 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가. 반면 박 대통령은 호기 부린 것밖에 없다. 취임 초 격을 따지며 저들이 차려준 밥상을 걷어찬 것이나 틈만 나면 벼랑 끝 전술을 쓴다고 얻을 건 없다. 도발하면 손해만 본다는 거 알려줘야 한다며 으름장을 놨을 뿐이다. 도발은 도발대로 당한 뒤에야 2년 전과 다름없는 밥상을 받아들였으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무엇보다도 무원칙한가. 이 과정에서 이 정부는 국가 안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구한말 국망의 불행은 내부의 문제를 외세를 끌어들여 해결하려다 빚어진 것이었다. 분단도 남과 북, 좌와 우가 저마다 외세에 의존해 주도권을 쥐려다 빚어졌다. 그것을 두고 외교의 승리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도대체 박 대통령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8.25 합의는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다행이었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합의였다. 그러나 결과가 선하다고 과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을 따져 묻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8.25 합의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급등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여권에서마저 그 사용가치를 의심받는 형편이었다. 임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내임덕이 예고되고 있었다. 청와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상시들의 놀이터 정도로 손가락질 당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되찾았고 대통령은 전국 운영의 확고한 중심이 되었다. 그 이유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원칙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충돌보다는 평화를, 대결보다는 상생을, 반목보다는 협력을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임기 후반 국정 운영의 원칙을 바로 잡는데 꼭 새겨야 할 교훈이다. 지금까지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엔 원칙이랄 게 없었다. 힘자랑만 있었다. 그것도 원칙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목함질의 두 발의 미천을 드러냈다. 국민을 위험천만한 길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무지일 뿐 원칙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박 대통령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회는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예.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의 현장 칼럼 창이었습니다. 무지를 원칙이라고 호도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요. 남북 간에 이루어진 8.25 합의, 예. 박근혜 대통령 원칙의 승리다 이런 평가가 주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지적입니다. 세계일보에는 세계타워라는 허범구 정치부장의 칼럼이 있는데요. 좀 재미있어서 이 부분도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투명인간 유승민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이었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 풍경을 썼습니다. 뭐였냐면요. 8.25 합의하고 나서 새누리당 의원들 연찬회 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다음날 오찬한다. 대통령이 오라고 했다 해서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 풍경을 쓴 겁니다. 유승민 의원도 이제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근래에 여당 의원과 만나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다. 유 의원의 총선 공천 문제다. 유승민 공천을 주장하는 친박계는 거의 없다. 유승민 공천을 자신하는 비박계도 드물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한 지난 7월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공천 탈락 전망이 설마 수준에서 어쩌면이나 아마도로 바뀌고 있다. 치솟던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빠지고 공천 계절이 다가온 때문이다. 유승민 석자가 부담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소문도 돈다. 불이익을 우려한 탓이라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어제 유 의원을 지지했던 대구 의원들 사이에선 나 떨고 있니라는 말이 나올만 하다고 전했다. 국회법 파동 시 유 의원 곁을 지켰던 김의국 의원은 지난달 말 대구시당위원장을 포기해야 했다. 유 의원도 신경 쓰이는 눈치다. 나와 친한 의원들이 피해볼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수도권 중진 정두원 의원은 사석에서 친노 패권주의보다 심각한 게 친박 영남 패권주의라고 지적했다. 예, 세계일보 허범구 정치부장이 유승민 의원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다음 총선 공천 변수, 내달쯤 결정될 공천 방식이다. 하향식인 전략공천 유지 여부가 관건인데 비박계 재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 의원을 속아내는데 전략공천이 악용되면 역풍이 거셀 것이다. 그는 2번 낙천했던 김무성 대표의 반전을 들어 유승민 의원은 희생되더라도 결국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의 최선책은 무소속으로도 당선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최근 지역구를 자주 찾는다고 한다. 유승민 공천 향배는 총선 전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하고 하루아침에 또 더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눈밖에 나면 이렇게 궁지로 몰릴 수 있다. 뭐 이런 시류를 대변하는 그런 칼럼인 것 같습니다. 투명인간 유승민. 예. 반짝 지지도 올라갔었죠. 요새 지면에 안 나오니까 저도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칼럼 마지막으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